자, 교재 51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이다 이런 말 나오죠. 네, 이 종별 변경은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면허를 2종에서 1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면허를 바꾸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별 변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제목 옆에다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개인인 종별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고요. 법인에서 또 역시 개인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를 무슨 변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별 변경. 이제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로 가시고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일단 제목에 보시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자 들어갔죠. 그 등자가 일단 중요해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만 교육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공만 받는 건 아니고 나아가서 누구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공인랑 중개보조원까지.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표현하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하단에 보면 이제 교육이 네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교육을 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근데 그 교육 정리 박스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단 제목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실무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요 직무교육이라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이 있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에서부터 연수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교육들이고 마지막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인데 받으면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이걸 임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미리 먼저 사전에 받아야 돼요. 뭔가 되기 전에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다른 말로 보수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 5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대상부터 한번 보는데 일단 그 대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 쪽에다가 채색을 좀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그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자, 그러면 좌측에서부터 이제 실무교육 아닙니까? 실무교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설 등록 신청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개공이 되어지려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이 교육이 사전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교육을 안 받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실무교육을 안 받고 개공이 되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받아야 되고 의무교육이니까. 또 대상 두 번째 점을 보니까 소공이 되려는 자도 역시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그럼 정리하면 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개공과 소공이 되려고 하는 자는 미리 사전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옆에 보니까 이제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라고 했는데 그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돼. 그 대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직무교육을 또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공과 소공.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이미 개공이랑 소공이 되어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아까 제가 사후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개공과 소공이 되어진 자는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그 교육이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개공이 받아야 하거나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해서 개공이 그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개공 포함해서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번에는 소공이 되려고 하거나 소공이 되어진 자가 받는 교육도 역시 세 개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번에는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된 사람이 받아야 될 교육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이 있어요? 직무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쪽으로 내려오면요. 내용 쪽으로 내려오면 교육의 내용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데, 실무교육의 네 번째 줄 보면 법률, 지식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다 채색을 좀 하나 해주신 다음에 별표를 좀 따로 하나 잡아주세요. 실무교육 쪽 내용 네 번째 줄 법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예. 그리고요. 연수교육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연수교육 쪽에 보면 법이랑 제도의 변경사항이라는 말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채색하시고 역시 별표. 그래서 내용은 그 두 가지만 암기하세요. 예, 실무교육은 뭐를 교육시킨다는 거죠? 법률, 지식.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 연수교육은 뭐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변경된 사항들을 이렇게 수시로 뭐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우리가 제도도 바뀌고, 뭐 법도 바뀌고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개념적으로 보면 실무교육이 제일 길어야 하겠고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간단하게 교육하니까 3-4시간.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은 중간 정도 단계인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네? 8시간이면 거의 뭐 풀로 다 받는 거잖아요. 8시간이나 한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그러면 8시간이면 우리 실무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이 3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는 될 수가 없는 교육이네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실무교육은 나흘간, 그래서 4, 8에 32 이렇게 하면 나흘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진행을 하고요. 연수교육도 하루에 8시간 정도 교육한다고 하면 하루에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연수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8시간 뭐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실무교육을 미이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교육을 내가 안 받았어. 그럼 어떤 불이익? 뭐 등록이 안 되는, 그죠? 등록이 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연수교육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되어진 자가, 개공이나 소공이 되어진 자가 연수교육 받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그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연수교육만큼은 안 받으면 직접적인 제재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거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아주 특이하죠? 교육 안 받았더니 5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무지막지하죠? 그죠? 교육 안 받았더니 500만 원 내라고 하니 이게 엄청난 제도죠. 그러면 이게 실무에서는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돈 내기 싫으면 받아야지니까 뭐 아주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비용 지원하고 통지 같은 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실시권자로 내려가면 실무 교육하고요. 연수 교육은 누구만 주관할 수 있는 교육이냐면 시도지사가 주관할 수 있고 직무 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이제 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등록관청까지 모든 관청들이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내려오시면 개설 등록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제목에다가 별표하세요. 별표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출제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등록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등록 요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시험에도 실제로 등록 기준, 등록 요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등록을 하려면 그런 요건들 뭐 혹은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만 되고요.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은 같은 말이고 밑에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밑에 요건을 보니까 모두 몇 개냐면 4개가 있어요. 요거 일단 한 장 넘겨볼게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개인인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요 자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시험에 안 줘요. 그러니까 출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신 뭐를 내냐면 양가로 2번에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6개가 있는데 그거를 매년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면 법인이 몇 개가 더 많죠? 2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법인 거를 알면 자연스럽게 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 거는 당연히 알게 되고 개인 거는 출제한 적은 없어요. 우리 이제 당연히 법인께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6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칠판에다가 하나씩 좀 옮겨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걸 전체를 다 필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거기 교재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됩니다. 우리 중개법인의 등록 요건, 뭐 같은 말로 등록 기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등록 요건은요, 등록 요건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등록 요건은 첫째,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의 요건이니까 등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니까 등록을 위해서 필요하잖아. 그러면 등록 요건 6개 중에서 하나라도 미달하면 어떻게 되겠어? 등록이 안 되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등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을 지금 했거든요. 오늘 했는데 1년 있다가 등록의 요건이 미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 요건이 미달이 되면 등록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유지할 수가 없겠지. 그럼 관청에서는 등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 요건의 미달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이 뭐였냐면 뭐에 해당이 되면 안 되냐면요. 결격사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12가지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돼요. 해당되지 않을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인에서는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될 건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중요한데 일단 법인에서는 누가 결격에 해당되면 안 되냐면 법인 자체가 결격에 해당이 되면 안 돼. 법인 자체가. 그럼 법인도 질문 드려볼게요. 법인도 결격사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법인도 벌금형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인도 결격사유에 들어가니까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원 또는 임원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도 결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천원이라고 한번 제가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냐면 법인 자체가,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 전원이,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뭐에 해당되지 않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일단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그 등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체를 상법상에 뭐라고 했냐면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이어야 하고요. and 요건으로요.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5천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5천 이상.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법상의 회사가 뭐냐 이거죠. 상법상의 회사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4가지 회사를 얘기해요.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이 회사의 종류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합자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하나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슨 회사가 많이 나와요? 주식회사. 그러면 주식회사가 대부분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에도 주식회사를 제일 많이 주긴 하는데 갑자기 뭐 합자회사 같은 경우도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하니까 이 회사의 종류는 하여튼 암기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뒤에 무슨 말은 그 대신 꼭 붙여줘야 돼. 회사. 회사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회사 설립이 먼저예요? 아니면 등록 신청이 먼저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등록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먼저야? 예, 회사 설립을 먼저 해야지. 그래야 이게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자본금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5천. 얘는 그냥 숫자가 중요해. 그냥 숫자 자체가. 예, 그래서 시험에 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확보할 건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얼마 이상만 자본금 갖고 있으면 되냐면 5천이요. 여기서 말하는 5천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이니까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등록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잔고 증명 같은 거 이제 떼어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회사가 만들어지는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 그래. 근데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 제 14조 우리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겁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렇죠?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3호에서의 포인트는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다른 건 안 되고 이것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14조의 업무라는 게 뭔가를 좀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3호는 개인한테는 없는 요건인데요. 이거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자 보세요. 사람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자연인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건 내가 직업을 안 가져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선택의 자유는 내가 직업을 2개나 3개 이렇게 가져도 되는 자유가 됩니까? 내가 하나만 가져야 돼? 아니면 2-3개 가지면 안 돼? 직업 2-3개 가져도 되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투잡이라는 말 하잖아요. 투잡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직업이 2개라는 거죠. 뭐 요새 투잡이 뭐야? 3잡도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하나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져도 된다는 자유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자연인인 개공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를 가졌어요. 개업공인 중에서 하는 직업을 하나 가진 거야. 근데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에 업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중개사무소 이제 우리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보통 9시 정도에 열기는 하는데 조금 뭐 오전에 좀 바쁜 일 있으면 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아니면 오후부터 열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한 8시, 뭐 9시 이 정도까지 문 열어놓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시에 문 열어서 한 7시에 뭐 이렇게 대부분 닫고 그러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공이 이른 아침에 뭔가를 하는 거야. 아침 뭔가를 하고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해 떠 있는 동안에 중개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해 진 이후에 저녁에 또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체력이 되고 허용이 되고 여건이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법인은요. 법인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도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초기에. 그죠? 그런데 이 법인이 설립이 되는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인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설립이 될 때 등기할 때 그 설립 목적을 다 등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설립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주식회사인데. 말 그대로 그냥 전자 뭔가를 뭐 만들거나 팔거나 뭐 이런 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약간 위기예요. 뭐 어떤 업종 때문에 위기냐면 이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대. 삼성께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팔리고 외국에서도 잘 안 팔리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 뭐 1등을 뺏겨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 1등이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뭐 디자인도 혁신하고 제품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오너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야, 이거 핸드폰 팔아도 별로 돈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 돈 있잖아. 잉여금을 그러니까 엄청 제일 많을 텐데 이 돈이 그동안 수출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잉여금을 가지고 이거 하자. 차라리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부동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사들이는 거야. 삼성전자가 한번 그렇게 하려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개론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물건이 나와 있으면 그걸 다 사들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잖아. 예. 그러면 이제 한 뭐 몇 년 있다가 이거를 다시 뭐해? 되팔아. 예.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막 차익을 만약에 실현하는 거예요. 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뭐 파는 것보다 훨씬 나. 핸드폰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오너가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그 내 맘이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던, 예? 뭐 핸드폰을 만들던 건 내 맘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그 목적에 맞질 않잖아. 목적에. 예, 그러니까 회사, 법인은 다 저마다의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돼. 만약에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면 그 등록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 취소시켜야지. 예, 그러면 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 회사를 뭐 하고요? 폐업하고 해산하고 뭐 만들면 돼. 삼성 부동산 뭐 개발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말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회사의 명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면 중개법인도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그죠? 다른 거 하면 등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4조의 업무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무슨 업은 들어가냐면 무슨 업은 들어가겠어요? 중개업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예, 그리고 6개의 겸업 업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개의 겸업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6개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무조건 암기를 또 해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이 6개가 뭐냐? 올해 시험도 당연히 나왔죠. 26회 시험에도 단독 문제로 이 6개의 겸업 업무만 해야 된다. 그러면 도합, 우리 중개법인은 몇 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개만 해야 돼. 그 7개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7개가 어떻게 7개냐면 거기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맨 아래에 포인트, 키포인트에서 박스 나와 있잖아요. 그 6개를 겸업 업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업무까지 포함하면요. 중개 업무까지 포함하면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7가지 업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이 뭐냐면 네 번째 요건 한번 적어볼게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자, 일단 대표자가 꼭 있어야 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대표자가 한자로 공인중개사라고 쓴 거예요. 공인중개사이고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얘가 공인중개사인 거는 빼고 플러스 사원 또는 임원이 3분의 1 이상 역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대표자가 뭐여야 한대?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이 일단 몇 명이 있어야 돼? 아니 요것만 놓고 생각하면 한 명 있어야지. 그러면 1인은 꼭 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일 수도 있으니까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되겠죠. 대표는 몇 명 이상이요? 한 명 이상. 2명도 되는데 최소한 최소수로 말하면 한 명 이상. 그리고 플러스 and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그러면 최소수는 몇 명이에요? 최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명이 있다면 그 중에 1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빼고요. 여기서는 몇 명만 더 있어도 돼? 3명 아니면 1명. 1명만 더 있으면 되지. 셋 중에 1명만 더 있으면 되니까. 여기도요. 최소수로 몇 인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야. 1인 이상. 그 대신 얘랑 별개니까 얘랑 더하면 우리 법인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 인 이상, 2인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는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공인중개사 있는 자격 2명이 모여야 중개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 회사의 종류를 적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원이라는 말은 이 회사에서만 써요. 한 명 회사,
합자회사에서만 써요. 사원이라는 말은 이런 회사에서만 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단어도 쓰냐면 임원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예, 임원은 무슨 회사하고 무슨 회사에서만 쓰겠어요.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에서만 임원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명회사에서 임원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야, 법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 상법상의 용어긴 하지만 사원은 이런 회사, 임원은 이런 회사에서 쓰는 말들이라는 거, 그리고 의사들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좀 전에 개공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실무 교육을 개공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법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섯 번째,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냐? 원칙적으로 법인에서는 교육을 누가 받는 게 원칙이야. 원칙으로 따지면 얘가 받아야지, 법인이. 얘가 개공이니까. 근데 얘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받아야 되겠어? 대표만 받으면 돼?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들도 받아야 되겠어? 사원 또는 임원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이수.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 포함해서요. 대표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포인트는 전원이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은요. 여기서 함정이 만약에 걸린다면 이런 식으로 함정이 걸릴 수 있어요. 실무 교육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몇 분의 몇 이상이 이수할 것, 3분의 1 이상이 이수할 것. 그러면 OX, X가 되는 거죠. 그죠? 실무 교육은 사원 또는 임원 전부 다가 받아야 된다.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개공이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요. 사무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무소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 요건, 이렇게 6가지를 우리 이제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우리 4번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6번도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요 4번, 6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 6번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됐다 그러냐면 기재됐다. 이 기재됐다는 거는 이제 등록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이걸 이제 우리가 토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지라는 말은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를 얻어가지고, 그래야 적법한 이제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 부지에다가 뭐를 이제 올렸냐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올렸다고 칩시다. 3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다 이제 건축을 했으면 이제 완공됐다고 하는데, 완공됐으면 그냥 내 맘대로 들어가서 쓰면 돼요? 아니면 관청한테 내가 이제 써도 좋다라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얻어야 되겠어요? 뭔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청 공무원이 나와서 봅니다. 나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봐요. 뭐 우리 건축법도 일단 적용을 해서 다 보고, 뭐 전기안전법이나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관청에서는 뭐 해도 좋다는,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려줍니다. 이제 써도 좋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사용 승인 이후에 말하자면 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대장에 등록되는 걸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이후에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한다는 거는 등기부에다가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등기부에 올린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물이 등기돼 있대. 그쵸? 어떤 건물이 등기돼 있대요.
그러면 대장은 반드시 있을까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전개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건물이 등기가 돼 있대. 그러면 그 건물은 등록은 반드시 있을까요? 예, 왜냐면 등기가 돼 있다는 건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허가가 안 떨어졌다, 신고 수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안 돼?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등록은 당연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등기된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하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왜냐면 대구도 남잖아. 왜 대구도 남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만 하면 되니까 등기됐다면 당연히 대구도 남는 거지. 그죠? 예. 그럼 반대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대. 그럼 기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되죠? 예. 왜냐면 이게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 승인된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죠? 예. 그러면 사용 승인이 됐다면 이 건물이 합법적이고요. 구조의 안전성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담보된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상에 풀어주는 거예요. 뭐 풀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편의를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직 안 돼 있어도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뭐만 되어지면 사용 승인만 되어지면 적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로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어진 건물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요. 예. 그럼 건물이 다 짓기만 했어. 완공만 됐어.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될 수 없어. 뭐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사용 승인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용 승인된 이후부터는 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땅이요. 어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사용 승인도 얻었어요. 등록까지 했어요. 근데 뭐를 안 했냐면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유권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뭐요? 소유권은 일단 확보는 됐어요. 자, 소유권은 언제 확보가 됐을까요? 등록하고 관계없어. 네, 건물을 다 신축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건물은 누구 거야? 그 신축한 사람, 건축주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은 여기서 확보가 된 거야. 근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봐. 매매를 못해. 자, 매매를 왜 못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주 큰 기업은 여기까지만 해요. 아주 큰 기업이. 아주 막 그룹사 중에 엄청난. 제가 어느 회사인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좀 촬영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실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잠실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 있죠? 그 회사는 소유 건물을 등기를 안 해. 그 소유 건물을 등기를 안 한다고. 왜 안 할까요? 안 판다 이거야. 안 팔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해봐요. 이걸 안 팔겠대. 내가 소유자인데 안 팔겠다는 거 어쩔 수 없잖아. 팔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등기를 안 하면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뭐를 못 받아? 그렇죠. 세금을 못 받는 거야. 그 등기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 있잖아. 뭐 등록세 이런 거. 그죠? 그 대신 뭐 이런 등록을 하면 뭐는 내야 돼. 뭐 이런 뭐 재산세니 뭐 이런 건 내야 되긴 하지만 그 등기를 하면서 부과되는 안 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야. 예.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아니고 걔네들은 안 팔겠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또 무슨 의미도 있냐면요. 대출을 안 받겠다 이런 뜻이야. 예? 왜 대출을 안 받아? 등기 없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은행에서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무슨 돈으로 가지고 그냥 건물 짓겠다는 거야. 자기 돈 가지고. 엄청난 거지.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걔네들이요. 예.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라는 것은 요거부터를 말하는데 요건 당연히 되는 거고 등기가 돼도 되는 거고
뭐만 되면 된다고요? 사용 승인만 되면 된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중개를 하기 위한 뭐를 확보하라 그랬어요? 사무소. 그럼 여기서 사물을 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물을 보는 장소. 그럼 이 사무소라는 개념에서요. 용도가 적합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용도가 적합해야 된다. 자, 우리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 3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3층짜리 건물의 1층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우리 줄여서 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다. 그 다음에 2층은 가령 업무용 시설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업무. 그리고 3층은 주거용이야. 이렇게. 예, 그러면 봐요. 하나의 건물 안에 용도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건물인데 용도가 다를 수 있대. 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는 우리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 뭔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생활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근린생활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사람 근처에 있어야지니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면 중개사무소 용도로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1층에는 중개사무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예, 근데 2층에 가봤더니 용도가 뭐래? 업무용이래. 그럼 업무용에는 들어갈 수 있겠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중개 사무소래. 사무소. 사무를 본다는 게 뭐야? 업무를 본다는 거니까 2층에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뭐 2층도 돼요. 예. 그럼 3층에는 무슨 용이래? 주거용. 그럼 3층에는 중개사무소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가 없어? 주거용인데 무슨 업무를 봐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굳이 3층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용도를 바꾸면 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주기도 하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 주거를. 업무용이나 근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 드린 말씀이 뭐에서 다 배우냐면요. 건축법에서 다 배워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아주 중요해. 어디에 나가면요? 실무 나가시면. 예, 그게 다 돈이야. 예, 그러니까 공법은 딱 2개만 잘하시면 돼. 뭐하고 뭐만 잘하시면 되겠어요. 예? 요 부지 있잖아. 부지. 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법. 그게 중요해. 그게 뭐예요? 그게 건축법이 아니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번 법.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배우는 법이 국토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를 알고 배워야 될까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배우는 법이 무슨 법? 국토법이야.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때 뭐 어떻게 올리고 용도는 뭘로 하고 용도가 마음에 안 들 때 바꾸고 하는 거를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이 2개만 잘해도 합격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실무 나가시면 돈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2개만 완벽하게 하셔도 여러분 실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소공으로 만약에 이제 취업하고 싶잖아요. 예, 소공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예, 면접을 본단 말이야. 예, 면접을 보는데 개공인들이 이제 물어요. 언제 합격하셨냐고. 그럼 내가 이번에 27일 합격했는데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 뭐 중심 상업 지역에서 건폐율 몇 %, 용적률 몇 % 나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내가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 그걸 암기했거든요.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 그걸 암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시험이 2시 반에 끝나요. 2시 반이 뭐야? 2시 40분만 되면 기가 막히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하지 뭐. 모르니까 실제로. 그럼 그 개공이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삼아 공부하시라고.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개만 잘하시면 돼. 공법은. 그러면 우리 합격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실무 나가셔도 정말로 훌륭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혹은 소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공법 이 2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무소가 되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용도가 맞아야 돼.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 적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요거를 우리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용도도 맞아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는 거, 이 개념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보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건축물 대장의 중개사무소를 소유할 것 이러면 맞아 틀려? 응? 중개사무소를 소유할 것이라고 만약에 그 등록 요건을 만약에 줬어요. 시험 지문에. 그러면 그게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지. 왜?
그거를 만약에 이게 소유할 것 이러면 뭐가 아닌 사람은 못 한다는 거야. 소유자가 아니면 못 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돼? 확보만 하면 돼요. 확보. 예, 여기서 확보는 소유여도 되지요? 예? 확보라는 게 뭐야? 소유여도 되잖아. 예, 그 다음에 다른 권리여도 됩니까? 예? 예, 다른 권리여도 관계없어. 예, 다른 권리 뭐 임차권 같은 거, 전세권 뭐 관계없다고. 내가 꼭 그걸 소유할 필요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소유여도 관계없다. 예, 이렇게 6가지를 예, 우리 중개법인의 등록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보셔야 돼. 예, 왜냐하면 문제 출제는 100%안 나올 수 없는 예, 그런 개념이니까 예,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의 딱 중간 정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거기 55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왔냐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표현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특수법인 중에서 예, 얘가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형태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얘가 특수법인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만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사례 이해하시기 좋게. 자, 어떤 기업에서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업무적으로 필요 없는 거야. 이걸 무슨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행은 돈이 많아요? 아니면 돈이 없어요? 돈이 많죠. 예. 기업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죠. 근데 은행이 대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금융업을 하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아까 우리 삼성전자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동산을 그냥 다 매입하는 거야. 은행 돈으로 전부 매입을 해.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그걸 팔아. 그래서 차익을 남기는 거야. 은행이 대출 같은 건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부동산은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많이 갖고 있어도 돼? 적당히. 그리고 뭐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은행은 돈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만약 이 기업을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은행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네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그 자산의 형태가 뭐가 많다? 부동산이 많다? 이거 내려라? 비율을 내리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감독기구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처분이 잘 안 되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팔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다가 그걸 팔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야 돼.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얘네들이 팔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예, 이건 이제 공사예요. 나라에서 이제 그 특별법을 가지고 만든 공사인데 이 공사에다가 뭐를 해달라고 하냐면 팔아주세요 하고 매도 의뢰를 이렇게 합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관리공사는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 기업을 대신해서 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뭐 해줘요? 팔아줘. 근데 팔아주는데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주냐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팔아주는데 말하자면 이걸 매수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매수인은 불특정 다수죠.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근데 팔아주는 방식이 얘네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살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팔아주는데 공매라는 방식으로 팔아줘요. 공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파는 방법이 두 자로 뭐래요? 공매 방식으로 한대. 이 공매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캠코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물건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걸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부동산을 누가 팔고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누가 팔고 누가 사는 거지? 기업에서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으니까 이 기업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매도인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1번 매수인이 이 물건을 뭐 하는 거야? 매수하는 거 맞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치? 예.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어? 매매 계약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매매 계약한 거 맞죠?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형태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공매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등기는 누가 넘겨줘야 돼? 기업이 아니면 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이. 얘가 넘겨주는 거야, 등기. 얘가 매도인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겠어? 그죠? 이 기업한테 줘야 되지.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안전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러면 봐요. 이 매매하는 건 이 당사자가 하는데 공사가 한 일이 뭐예요? 응? 공사가 한 게 뭐야? 이 둘을 중개해줬지.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이 바로 전형적인 중개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공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중개를.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공사가 한 번만 해?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해야지. 네. 계속 하려면 이게 또 무슨 업이 되는 거야? 중개업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 하려면 그냥 하래? 아니면 등록하고 하래? 등록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등록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얘도 등록을 하는데 업무 형태를 잘 보니까 이쪽이 불특정 다수의 물건을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특정 다수한테 팔을 수는 있지만 이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누구? 기업. 그리고 물건도 어떤 물건만? 비업무용 부동산만 취급한다고. 네? 비업무용.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건 아닐까? 좋은 건 아니겠지. 물건이 아주 좋으면 얘네들이 이걸 안 팔 리가 없잖아. 그냥 좋은 가격에 팔지. 안 팔겠어요? 물건이 아주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특화시켜서 해주기 때문에 업무 형태가 아주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중개업도 하지만 뭐도 하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등록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업으로 하니까 등록을 하긴 하지만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데. 6개 다. 그죠?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결격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지 않는데. 그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법상 회사 아니라는 거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에 의한 법인이에요. 그리고 자본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천만 원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본금이 80조인가 그래요, 제가.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자본금이 제일 많은 회사야. 아니,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라고 저거는. 그러니까 5천 뭐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14주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맞는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맞는 업이 몇 개인지는 모르셔도 되고 얘네가 무슨 업을 할 수가 있대. 중개업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뭐가 아니어도 된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이런 거 다 적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뭐 이런 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원 또는 임원들은 뭐를 안 받는데. 실무교육 이런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무소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사니까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특수법인에게는 등록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등록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포인트만 아시면 돼.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슨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잘 물어봐요, 시험에. 예. 그거 포인트만 딱 알고 계시면 돼. 예. 그냥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예. 그냥. 그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법에 이런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등록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노력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중개법인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는 얼마든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명만 있으면 되고 돈이 한 5천만 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무소 하시겠습니다.